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국내 경기대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수출, 그리고 소비자 물가 순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경기. 자, 우리 경기 수출과 설비 투자 개선에 따른 완만한 회복세라고 나와 있죠. 자, 회복세. 일단 2024년은 국내 경기가 회복한다고 전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요인들을 보면 일단 수출이 있겠죠. 그렇죠?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다는 기사를 여러분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설비 투자들. 자, 그 내용을 좀 보면 2024년 국내 경제는 글로벌 교역 및 IT 경기 회복 요 두 개가 포인트죠. 네. 거기에 따른 수출 개선. 수출. 그다음에 기업의 설비 투자. 이 녀석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네요. 자, 그중에 다만 이라고 나와 있죠. 자, 건설 투자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 부문 역할도 축소되면서 성장을 제약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인고 하니 일단 경기를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가 빠른 게 이 건설 부분이죠. 건설 부분에 돈을 풀면 그 낙수 효과로 인해서 경기가 살아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타 분야 대비해서 효과가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건설 투자 이 부분이 부진하고 특히나 요즘에 우리 PF 문제 거진 뉴스에 도배되듯이 나오고 있죠. 그중에 뭐 태형건설 PF 문제가 지금 위태위태한 것 같은데 워크아웃에 들어갔죠. 오늘 날짜는 2024년 1월 3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편 우리나라 경제에 유의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 원자재 가격 불안. 그렇죠? 원자재 값 우리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통화정책 불확실성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중국 경제 불안 요 네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좀 유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면 일단 원자재 가격 불안 이 전 세계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많이 뛰었죠. 그로 인해서 건설에 영향도 좀 많이 줬고요. 그리고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보자면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은 금리 차가 2% 정도 나죠. 사실상 유례 없던 금리 차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금리 차가 크게 벌어지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서 대부분은 미국 금리의 기조를 맞추긴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내 특수성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미국과는 또 좀 별도의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통화정책이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건지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 서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동쪽으로는 일본이 있고 북쪽으로는 우리 북한이 있고 사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영향을 좀 많이 받죠. 수출이든 수입이든 최근엔 안보 문제까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중국 경제 불안이 있어요. 중국이 예상만큼 성장률이 안 나오고 있죠.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 수입에 변동성을 주고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도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 경기 순환도를 좀 보시면 아래 표 있죠. 이 표를 보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심플하게 볼게요. 심플하게 이 4부면으로 쭉 이렇게 나눠놨죠. 그리고 1사부면은 둔화, 그리고 확장, 회복, 위축으로 나눠놨는데 심플하게 보자면 현재 요 23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물론 회복이 둔화됐긴 했지만 회복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물론 요 그래프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서 위축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회복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시면 글로벌 IT 시장 규모라고 되어 있죠. 글로벌 IT 시장이 생각보다 선방을 해주고 있죠. 전년 대비 8.6%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거 보니 이 중에서도 우리 데이터 센터,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점점 있지만 이 중에서 IT 서비스가 성장률을 좀 크게 보이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 소프트웨어까지 IT 쪽이 선방을 해주고 있어서 감사한 일이네요. 자, 그 다음 GDP의 정부 기여도 및 예산안 총 지출을 좀 보자면 포인트는 정부 부분의 기여도가 하락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초록색 면이 정부 기여도이고 이 회색 선이 예산안 총 지출인데 앞선 연도도 대비해가지고 확실히 정부 기여도나 총 지출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죠. 너무 낮은데요. 자, 요 정도 우리가 참고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소비 영역을 한번 볼게요. 일단 타이틀로는 뚜렷한 개선 기대 난이죠. 이 글자가 어려울 난이에요.
약간 어렵다는 얘기죠. 뚜렷한 개선이 어렵다. 일단 내용을 좀 보시면 대내 경기 회복이 있죠. 그리고 금융 여건 완화. 요거에 따라서 우리 소비 심리가 회복한다고 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리고 잠깐 쉼표 하나 찍고 우리 물가 안정으로 지금 안정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은 잡히고 있는 와중인 것 같아요. 자, 물가 안정으로 인해서 우리 실질 소득, 명목 소득이 아닌 실질 소득이 개선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초과 저축이 소비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어서 해외 여행 확대 등으로 국외 소비가 증가세가 이어지는 점도 소비 회복의 요인이라고 보고 있네요. 그러나 우리 펜트업 수요 저번 시간에 봤죠. 억눌린 펜트업이 억눌린이란 뜻이죠. 이 억눌린 수요가 약화되는 가운데서 우리 임금이랑 고용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그리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지속된다는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소비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기사에서 접해보셨겠지만 우리 임금 같은 경우 상승률이 많이 둔화됐죠.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에도 최근 우리가 접한 기사 중에 이 대한민국 경제 허리라고 하는 40대 경제 활동 인구가 많이 줄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2030 청년들의 취업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리금 상환 부담 요것도 있죠. 사실상 지금이 고금리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가파르게 금리를 올렸죠. 그 올린 상태에서 상당한 지속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일전에 받았던 우리 여러 차주들은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다행히도 얼마 전에 우리 미국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필요시에는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우리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해줘서 조금의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미국과 우리 한국은 금리 기조가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현재 그 기조가 좀 다르게 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미국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우리 한국도 따라 내릴 수 있을까는 약간 미지수지 않을까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표를 한번 볼게요. 자, 소비자 심리지수랑 지출 전망 CSI를 보면 일단 소비 회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요. 이전 대비해서 자, 우리 2023년만 한번 봐볼게요. 확실히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회복되고 있고요. 우리 지출 전망 CSI도 소폭 상승되고 있는 거 보니 소비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출국자 수와 국외 소비를 한번 봐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눈에 딱 띄는 데가 있죠. 이 가운데 텅 비었죠.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우리 팬데믹 코로나 때문이죠. 우리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고 출국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 표 보이시죠? 그에 따라서 당연히 민간 소비 대비 국외 소비도 상승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참고해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취업자 수 증가 및 임금 증가율을 좀 볼게요. 이 내용은 앞선 내용보다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표를 보시면 타이틀이 임금 및 고용 증가세 둔화는 소득 여건 개선을 제약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요만큼만 한번 봐볼게요. 우리 팬데믹이 종료되고 취업자 수가 가파르게 늘었다가 어때요? 다시금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상용직 정액 급여도 둔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취업자 수라는 게 연령별로 좀 들여다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지금 20대 같이 20대 많은 청년들이 취업 자체를 포기했다고 하죠. 취업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표만 보자면 전체적으로 취업자 수가 줄었다기보다는 취업자 수 증감 폭이 줄어들고 있고 정액급여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이번엔 건설 쪽 한번 볼까요? 건설 투자. 자, 투자 부진을 암시하는 선행지표라고 나와 있죠. 어떤 선행지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선행지표 중에 건설 인허가가 있죠. 그리고 착공, 수주 이 녀석들이 선행되어야지 우리가 건물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선행 지표를 보고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데 이 선행 지표들이 부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 다음 줄 볼게요. 정부의 SOC 예산을 확대했죠. 예산을 살펴보니 작년 전년비 대비해가지고 많이 늘어났어요. 아무래도 이러한 현상들을 좀 인식한 예산 편성이 아니었나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로 인해서 토목 투자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건설 투자 증가 요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시행 이 안에서 자, 원자재 가격 및 금융 비용 상승세가 진정된다고 나와 있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은 진정된 게 맞죠. 근데 이미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공공까지도 전부 분양가가 올라갔죠. 이 분양가를 얘기하자면 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뭐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 석학분들이 얘기하는 딱 한 가지 요인 왜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딱 하나겠죠. 우리 인플레이션. 요 녀석이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 같아요. 거기에 특히나 이번에 공급망 교란 같은 걸로 인해서 원자재 값도 많이 뛰었고 인건비도 많이 뛰었고 특히나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부들 있죠. 같이 우리 현장에서 공사를 해주시는 분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입국이 불가하니까 어때요? 그 전에 외국인 분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입국 자체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에 좀 봉착한 것 같아요. 겸사겸사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전체적으로는 우리 건설 쪽 여러 소요 비용들이 많이 상승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금융비용 상승세 진정도 지금 시장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이 얼마 전이 고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금융비용 상승세가 진정됐다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덜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다소 완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네요. 우리 아래 요 표를 보시면 건설 공사비 추이 및 업황 전망이라고 되어 있죠. 자, 내용을 보면 자, 이자 비용 상승에 따른 건설 공사비 급등과 주택시장 위축의 영향 등으로 자, 건설업 업황 전망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표를 좀 보시면 2022년, 23년 요만큼만 한번 볼게요. 어때요? 자, 업황 BSI를 보면 일단은 상당히 좋았죠. 갑자기 우리 냉각됐을 때 기억나세요? 주택 가격들 급락할 때 그때 지표들이 쭉 빠졌다가 다시금 올 초부터 상승하고 있었죠. 근데 다시 하락하고 있네요. 이 와중에 건설 공사비는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건설 공사비 보면 이때 상당히 많이 폭등을 했죠. 정말 많이 올랐네요. 요즘 분양가들 보면 여러분들 체감이 되시죠. 자, 그 다음 건설 선행 지표 추이를 한번 볼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자, 첫 번째 건축 허가를 마쳐야겠죠. 그렇죠? 건설사들이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수주라고 하죠. 그리고 삽을 떠요. 착공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공할 때까지의 총 플로우를 본다고 했을 때 앞서 말씀해드린 인허가라든가 우리 수주 그리고 착공 같은 이런 선행 지표들 얘들이 돼야 준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세 개 선행 지표들이 어때요? 지금 표를 보면 건설 수주가 파란색이고 우리 회색 그래프가 건설 착공이에요. 둘 다 어때요? 23년 올 초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하고 있죠. 이는 거 뭐를 말해줄까요? 지금 수주나 착공이 없다는 거는 최소 2, 3년 후부터 준공되는 녀석들이 없다는 것이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준공되는 녀석들이 없으면 우리 공급 부족으로 공급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기사에서 열심히 나오고 있죠. 그렇게 이런 선행 지표를 통해 가지고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살펴보시고 우리 다음 페이지. 자, 우리 설비 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으로 회복이라고 돼 있죠.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 자, 회복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회복. 내용을 좀 보시면 첫 번째로 재고 부담이 점차 완화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글로벌 IT 경기 개선에 따른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먹거리인 반도체 투자 확대 이 녀석 등으로 인해서 개선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내용을 좀 보시면 IT 말고 BIT 부문의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규제 강화 그리고 ESG 경영 확대 그리고 친환경 인공지능 등의 차세대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예상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AI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 24년 중 국가 전략 기술 있죠? 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요 세 개 메인이죠. 그 다음에 요 녀석들에 대해서 세제 지원의 계획도 있다는 것이 투자 개선에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나 우리
반도체 같은 우리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열심히 심리전을 벌이고 있죠. 요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가지고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네요. 이 아래 이제 표를 보시면 재고 부담 완화라고 돼 있죠. 내용을 보면 출하가 재고보다 많이 늘면서 재고 부담이 완화됐다 해서 여기 표를 이렇게 보시면 자 22년 하반기부터 어때요? 이 재고 지수가 점점 늘다가 이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재고 지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리 출하 지수는 어때요? 출하 지수는 점점 늘고 있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점점 좋아지겠죠. 재고 지수도 점점 줄고 출하 지수 좀 늘고 하면 부담이 좀 많이 완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 다음 설비 투자 선행 지표 추이를 좀 보면 자 보시면 어때요? 설비 투자 조정 압력이 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있죠. 그럼 요 차이들이 뭘까?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걸까라고 했을 때 일단 제조업 평균 가동률을 보시면 어때요? 아직 마이너스긴 하지만 좀 더 아직 기미가 좀 보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혹시 설비 투자 조정 압력이라는 요 단어가 좀 낯설지 않으세요? 요 설비 투자 조정 압력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신용 스프레드는 들어보셨죠? 크레딧 스프레드. 그 신용 스프레드를 보면 그 녀석은 회사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이 녀석을 대용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우리 설비 투자 조정 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녀석을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설비 투자 조정 압력은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랑 제조업 생산 능력 증가율을 뺐을 때 나오는 값인데 이거 좀 어렵죠. 요거 빼고 쉽게 말해서 요거는 빼고 요 설비 투자 조정 압력이 플러스라는 거는 향후에 설비 투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다 라는 걸 의미하고 요게 마이너스면은 설비 투자를 좀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좀 편해요. 그럼 우리 다시 요 표로 와서 보자면 어때요? 좀 마이너스였죠 얼마 전까지 그쵸? 근데 요 녀석이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요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전에는 설비 투자를 좀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설비 투자 확대를 좀 해라.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가동률 늘어나고 있고 설비 투자 확대 필요성 늘고 있고 제조업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2024년 설비 투자 전망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수출을 보겠습니다. 수출 회복을 하긴 하는데 뭘로 회복을 해요? IT 부문 중심으로 회복을 한다고 나와 있네요. 이 내용을 좀 보면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글로벌 재화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그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반도체 감산 영향으로 일단 단가가 올라가고 있죠. IT 수요가 회복되면서 수출이 개선된다는 거 좋은 소식만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좀 세부 내용을 보자면 자 경상수지는 상품 수지 확대 및 서비스 수지 개선 요 녀석들로 인해서 흑자 폭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운송 장비에 대해서는 해외 수요가 충분해도 불구하고선 우리 특히나 전기차 시장 지금 너무 많이 죽고 있죠. 심지어는 전기차 투자를 중단하는 회사도 등장하고 있으니 경쟁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 수요 또한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네요. 거기에 미국의 경기 둔화까지 좀 가세를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성장세가 좀 약화될 것이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반도체 수출 개선 조짐을 한번 보면 이 아래 표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이거 그냥 23년, 24년 수치만 봐도 어때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큰 폭으로 늘어났죠. 특히나 요즘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울러서 국내 반도체 주식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곧 오지 않을까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글로벌 교역량 회복이라고 되어 있죠. 이 녀석도 이 전망을 그냥 쉽게 아래 표보다는 수치만 좀 볼게요. 수치만 봤을 때도 어때요? IMF, OECD, 세계은행이 다 전망한 퍼센테이지 봤을 때 많이 올랐죠. 그렇죠?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라고 좀 보여져요. IMF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0.9에서 3.5, OECD는 1.6에서 3.8, 세계은행 1.7에서 2.8 라고 봤을 때 교역량 많이 좋아질 것 같네요. 이 또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신호예요. 자, 그 다음으로 물가를 보겠습니다. 타이틀은 불안 요인 가득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뭐가 되게 많죠? 그죠? 그 중에 이 디스인플레이션 뭘까요? 일단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플레이션이 딱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통화가 팽창하죠. 늘어나죠. 자, 여기서 보통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우리 흔히 들어봤던 디플레이션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 녀석은 상승한 물가를 기존 물가 수준으로 인하시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본다면, 우리 디스인플레이션은 둘 다 D네요. 디플, 디스인플 이렇게 써드릴게요. 봤을 때 디스인플레이션은 해당 그 시점의 통화량과 물가 수준을 이렇게 쫙 유지한 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찾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잔잔하게, 우리 연착륙이라고 하죠. 점차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생기죠. 디플레이션으로 물가를 내려서 잡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자, 디스인플레이션을 채택하는 이유가 보통은 만약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물가를 확 잡아버렸어요. 그쵸? 떨어뜨렸어.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길까요? 생산이 줄겠죠. 그죠? 그럼 생산이 줄면 어때요? 실업이 증가할 수 있어서 이런 디플레이션 같은 급격한 방법보다는 디스인플레이션 같이 서서히 현재 통화량 수준으로 통화량이랑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나 점진적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내용을 볼게요. 일단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원달러 환율의 안정화, 그리고 서비스 물가 상방 압력의 약화,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가 되고 있는지는 물음표예요. 뭐 올해 안에, 2024년 올해 안에 뭔가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물가 상승률이 하락세를 이어갈 예상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원자재 수급 불안 이거 아직도 여전히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우리 원자재 가지고 종종 협박을 하고 있고 수출을 중단하겠느니 어쩌느니,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 얘네들이 아직 남아있죠. 그쵸? 그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물가 둔화 경로는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네요. 아울러서 주의할 점이 공공요금 인상폭, 그리고 이 공공요금 많이 올랐죠. 근데 더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서민 생계가 점점 팍팍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억누르고는 있지만 이번 4월에 총선이 끝난 후에 공공요금들을 올리지 않을까 좀 예상되네요. 그쵸? 그리고 식품 가격의 불안, 이유가 이거겠죠. 기상 여건의 악화라든가 곡물 협정의 중단 같은, 아무래도 기상 여건이 너무 많이 급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간에는 우리 식품 원자재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뭐 의견들도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 파급 효과에 유의하자라는 단서를 좀 달아놨네요. 우리 아래 좀 표를 보시면, 자, 소비자 물가 기여도, 이 소비자 물가 요 CPI를 한번 본다면 어때요? 쭉 내려가다가 7월 달에 다시 반등했죠. 보면 석유류 가격 하락과 자, 서비스 물가 안정에 힘입어 둔화되었으나 하반기에 반등을 해버렸어요. 그쵸? 이어서 이 개인 서비스 물가 추이를 보면, 자, 고용시장 및 임금 상승세 둔화 속에서 개인 서비스 물가의 상승 모멘텀 약화가 지속될 것이다. 이 아래 표를 보시면 확실히 22년 대비 23년은 개인 서비스 물가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생활 물가와 기대 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자, 전기, 가스 및 식품 가격은 생활 물가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녀석들이 기대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전기나 가스 당연히 그렇죠. 수도도 그렇고 자영업부터 우리 일반 가게들까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최근에 어때요? 전기나 가스가 많이 올라서 우리 자영업자들 힘든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울러 올여름 뭐 폭우라든가 여러 가지 기상 여건으로 인해서 농축수산물도 등락이 좀 심한 편이었고요.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을 좀 보면, 타이틀이 구조 변화 발 물가 압력이라고 나와 있죠. 자, 내용을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인구 변화, 우리나라 특히 인구 변화가 상당히 심각하죠. 첫 번째 고령화, 그렇죠. 그리고 저출산, 아울러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러한 것들이 노동 인구를 감소시키고, 그리고 노동 인구가 감소하니까 어때요? 임금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죠. 그럼 당연히 또 이 녀석들은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고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요 녀석이 좀 더 닥친 큰 문제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되어지는 게 우리 고령화랑 저출산은 어떻게 변해요? 우리 소비 패턴이 변하죠. 그렇죠? 소비 패턴이 변화되는데 우리 의료비 중심으로 특히나 고령화 그렇죠? 의료비 중심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되고 무엇보다 이 재정 지출, 복지와 관련된 재정 지출이 많이 증가해서 이 녀석들이 장기적으로 물가 압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네요. 이 복지 수요 증가가 참 어찌 보면은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연금에서도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도 지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의 구조적인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탈세계화라고 되어 있죠. 우리 그전까지는 어땠어요? 요거는 비슷한 단어 탈냉전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썼죠. 근데 요 탈냉전이 깨져서 이제 다시 탈세계화가 되지 않았나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 미국이랑 중국 요 두 나라가 열심히 으르렁대고 있죠. 이러한 재정학적 갈등 속에서 무엇보다 제일 큰 건 공급망. 이 공급망이 변화되면서 그 변화되는 과정에 분절화된다는 거죠. 끊겼다는 표현이죠. 이 공급망이 끊겨서 역시나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심화된다는 거.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탈세계화로 인해 가지고 보호무역주의도 좀 봐야겠죠. 탈세계화가 됨에 따라서 당연히 따라오는 보호무역주의 이 녀석을 본다면 자 수입할 때 관세 크게 매기죠. 그리고 가격 경쟁 약화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들이 그렇죠.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호무역으로 해서 이민도 감소하겠죠. 그럼 그 내부적으로 임금 협상력이 증가해서 물가 상승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전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민이 감소해서 사람이 주는데 어떻게 임금 협상력이 증가하냐? 이거는 기업 측면이 아니고 노동자 측면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까 임금 협상력이 증가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자 이상기후에 의한 원자재 생산 차질에 이걸 에코플레이션 들어보셨죠? 그리고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비용도 좀 많이 들죠. 그래서 요거 그린플레이션. 요즘 플레이션이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죠? 기업들의 뭐 슈링크플레이션도 있고 그렇죠? 여기저기 다 플레이션이네요. 올라간다는 뜻이죠. 뭐든 다 오르네요. 그중에 안 오르는 게 하나 있죠. 모두가 공감하는 내 월급은 안 오른다. 자, 여담이었고요. 탄소 중립. 이걸 지금 선언을 했는데 어때요? 이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생기니까 이 탄소세라든가 탄소 국경 조정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연히 생산 비용이 상승하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감안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래 내용을 좀 보시면 자, 인구 구조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자,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게 1% 증가할 경우에 어떨 것이냐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전체 인구에서 여기 20에서 64세 그리고 65세 이상 이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20에서 64세를 1번, 65세 이상을 2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전체 비중에서 자, 1번, 20에서 64세 비중이 점점 늘어날 때마다 어때요? 지금 보면 마이너스 0.3이죠. 그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마이너스로 준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물가가 안정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 내려가니까 그렇죠. 근데 반면에 어때요? 이 65세 이상 이 인구가 1% 증가할 때마다 여기 보시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있죠. 점점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압력을 준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20에서 64세 이 인구들을 좀 많이 이민을 받던 뭐 출산도 열심히 하던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일단 당분간은 틀렸죠. 대책을 좀 잘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무역 개방도와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이 표를 보시면 이 표도 좀 복잡하죠. 그럼 딱 이 구간만 볼게요. 그냥 이 구간만 이전 구간만 보면 무역 개방도가 어때요? 무역 개방도가 좋을수록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점점 떨어지겠죠. 물가가 잡히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라고도 뭐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녀석을 보면 여기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가 써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종료되고 새로운 단어가 하나 또 보이죠? 슬로벌라이제이션. 이 녀석은 세계 무역의 둔화라고 해석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참고하시고 우리 마지막 탄소 중립의 물가 기여도 전망을 한번 보시면 자, 표를 보시면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어때요? 전부 다 물가 올리는데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특히나 중국의 탄소 중립 때문에 물가를 많이 올렸다, 자극을 했다라고 보시면 심플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는 걸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